번째,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나와. 물질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한 문제.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얘가 하루 동안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을 이만큼 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만들었어. 이것을 총광합성량이라고 부르고, 요만큼은 호흡량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순광합성량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바꾸면 총 광합성량, 호흡량하고 순광합성량을 더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얘가 10, 호흡량은 2, 그러면 순광합성량은 이제 8이 남는 거야. 그럼 10 만들고 호흡에 2 쓰고, 자, 나머지 요 8을 저 나무가 생장할 때 다 쓸까? 아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가 하루 동안의 광합성을 그래서 10개를 만드는 거야. 그 중에 호흡으로 이만큼을 썼어. 그럼 8 남는다 이거지. 그게 이제 순광합성량인데, 이거를 다 이 나무가 생장할 때 쓰느냐? 그렇지 않아. 이는 토끼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피식량으로 잃어버리는 양. 또 이는 낙엽이 지거나 말라 죽어, 이걸 고사되었다라 그랬어. 낙엽 지고 잃어버리고 말라 죽어서 잃어버리는 고사량을 또 빼야 돼. 그럼 얼마 남아? 4 남는다고. 4. 그래서 요 4를 가지고 이 나무는 생장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개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살고 있는 어떤 이제 숲이 있을 때, 자, 나무가 총 10그루가 있대. 그럼 개개인들의 총 광합성량을 다 합치면 그거를 총 생산량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총 광합성량을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총 생산량. 그리고 호흡량이 순 광합성량이 다 더하면 순 생산량이 되는 거지. 그럼 저 숲은 지금 10그루의 나무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총 생산량이 100이야. 광합성량은 2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순 생산량은 이제 8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 숲에 있는 나무들이 이 80을 가지고 저 숲의 생장을 다 쓸 거냐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만큼 중에서 1차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피식량이 20. 저기 있는 나무들이 낙엽이 지거나 고사돼서 사라져. 그래서 낙엽 고사량으로 또 20을 쓸 수 없고, 근데 나머지 40이 이 숲을 구성하는 저 식물들의 생장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피식량은 나무의 입장에서 먹히는 양이지만 1차 소비자는 먹는 양이기 때문에 요 20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지. 얘 입장에서는 섭식량. 그럼 20을 먹고 이 토끼가 그걸 가지고 호흡에 쓰고, 또 상위 영양 단계로 피식돼서 또 잃어버리고, 죽으면 또 자연사 잃어버리고, 먹은 음식물을 전부 다 에너지로 쓰이는 건 아니야.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배출 4. 그러면 얼마가 남아? 4가 남아. 그럼 1차 소비자는 20 먹어서 4를 이용해서 생장할 때 쓰는 거야. 그럼 또 여기 있는 6번 2차 소비자한테 또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위 영향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주고 요거 이렇게 준다고. 요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기억이라고 놓고 빈칸으로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기억에 포함이 된다. OX. X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어디에 들어가? 수세 3년 얘는 여기 피식량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피식량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이거는 기억은 식물의 호흡량으로 소모되는 양이고 초식동물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사용을 하는 거야. 이거 아주 잘 나와 이게. 이제 나올 거야. 꼭.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80페이지에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식 같은 거 이런 거 기억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림 식물과 초식동물들의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그 동그라미 붙여놓고 어디요? 왜 내가 얘기할 때 너는 딴짓하고 왜 또 물어봐? 아니 아니 어? 왜 딴짓하고 또 물어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거 고3 수능에서도 요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의 흐름. 그 다음에 물질의 순환. 자, 에너지의 흐름은 이런 거야. 봐봐. 여기 인의 생태계가 있어. 얘는 생산자. 얘는 1차 소비자. 얘는 2차 소비자. 그럼 얘네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비에너지로부터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개가 들어와. 그 중에 일부를 생산자가 광합성으로 화학에너지를 바꾸지만 그냥 다 바꿨다라고 쳐. 화학에너지 10개로 바꿔. 그럼 생산자가 이 10개 중에 세포 호흡으로 5개를 써. 그럼 몇 개가 남아? 5개가 남지? 이 중에 일부가 전달이 되는데 그냥 다 갔어. 얘가 썼어 3개를. 그럼 몇 개 남아? 2개. 이 중에 일부가 가지만 그냥 다 갔어. 다 썼어 세포 호흡에. 그러면 생산자가 바꾼 10개의 화학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거치면서 10개의 열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10개의 열 에너지는 다시 생산자가 이렇게 화학 에너지로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안 돼. 그럼 이 10개의 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팽팽 에너지 어디서 왔어? 태양이 생태계 밖에서 왔잖아. 지구로 그럼 10개의 열 에너지는 땅으로 다시 하늘로 승천 사람이 먹나? 대기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면 다시 생태계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나가는 거야. 말도 이해돼? 네. 안 바뀌지. 형태만 바뀔 뿐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1법칙. 그다음에 연력학 2법칙은 이것들이 점점 증가한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를 다시 생산자가 화학 에너지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제목이 뭐야? 물질의 순환. 뭐라는 거야? 에너지가 흐른다는 거잖아. 에너지는 어떻게 돼? 비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를 거쳐 열 에너지로 흘러간다고. 에너지는 순환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개념 이해됐냐? 어?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개념이 있고 줄어드는 개념이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대체 크기는 커져. 대체 수는 줄어들고.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근데 개체의 크기는 올라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우는 에너지 이동량. 저기 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지금 작다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래서 에너지 이동량은 그다음 얘네들은 증가하는 거. 생물 농축도는 증가해. 상위 영양량이 올라갈수록 에너지 농축도는 생물 농축도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금속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꾸 쌓여. 축적. 잘 나가지도 않고 배출도 분해도 안 돼.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갈수록 축적이 되는 거야. 농축도가. 생체량. 요건 이제 생물량이라고도 불러. 얘도 줄어들어. 요거는 그냥 몸무게라고 생각해주면 돼. 각 영양 단계의 개체들이 갖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이야. 물 뺀 나머지 건조 중량을 생체량이라는데 그냥 생물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몸무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이 값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늘어나. 대부분. 그럼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럼 이게 에너지 효율이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한 건지 감소하는 건지 어떻게 계산해 봐야 돼.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넘어가는 에너지의 비율이 에너지 효율이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해. 전 영양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분의 현 영양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생태계를 가지고 생산자 이 자식 이거 봐 이런 애는 나한테 해를 주잖아. 그치? 이거는 좀 누르는 어머. 왜 해를 줬어 근데? 그러니까 나를 왜 자꾸 거슬리게 해. 거슬리게 하면 난 죽여. 나 목이 얼마나 거슬리니? 팔이 끝까지 추적해서 난 가서 걔 죽여. 야 너네 다 죽었다. 아니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지. 일단 너 나가라고. 안 나가 끝까지. 그럼 뭐 내가 걷어야지. 왜나안 해? 너 정말 죽겠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각각 구해봐. 네? 생산자 1차 2차 요거 가지고 그럼 생산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 50%. 전 단계 지대너지 2분의 1. 10분의 생산자 10 얘는 에너지 비율 100%. 왜? 10을 10으로 다 바꿨으니까. 아, 그치? 자 그럼 1차 소비자는 자 전 단계는 생산자니까 10 오. 얼마큼 왔어? 그냥 다 왔다 그랬잖아. 5 그치? 그럼 얼마? 50%. 이거 봐. 얘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계산해 봐야 돼. 알겠어? 그럼 2차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해야지. 얼마? 감소하네. 에너지 효율은. 자 그런데 여기가 10 여기가 10 여기는 15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야? 10, 15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없어.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늘어야 돼. 그래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두 개를 준비할 거야 얘네한테 이렇게. 그래서 나 생산자 1차, 2차, 1차, 2차 누가 즉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누가 더 크냐. 그럼 계산해 봐야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분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분에 얘.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이런 문제 이런 걸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값을. 그래서 물질들은
아니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고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면 생태계에 있는 생물들이 이용하고 다시 그대로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봐봐. 여기서는 10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얘가 100이야. 얘가 10이야. 그럼 나머지 90을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10을 가지고 얘네들이 쭉 썼어. 나온 게 10이야. 그러면 얘랑 더하면 얼마야? 100이잖아.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야. 알 때 이해됐어? 네. 순환되지 않는 거야. 에너지 흘러가는 거야. 필기. 그 다음에 물질 순환. 이 부분 하면 될 것 같아. 어려운 부분은 아니야. 그럼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물질은 순환. 순환된다는 얘기잖아. 두 가지를 배울 거야. 물질의 순환 과정에서. 산소 순환, 질소 순환.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을 왜 이 두 가지만 배워? 네. 저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다른 순환 과정도 있지만 네. 크게 그 두 가지만 하는 이유는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어야 주요 영양소 물질들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는 탄소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소. 질소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원소가 질소야. 자, 탄소 화합물에는 뭐가 있니? 메테인. 탄소에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거 막 붙여서 만드는 거대 물질. 탄단지. 그 다음에 핵산. 우리가 흔히 유기물이라고 하는 게 다 탄소 화합물이야. 주 구성 원소가 탄소라고. 그럼 질소 화합물은 뭐야? 그 중에 질소를 갖고 있는 애들이야. 단백질. 요거. 여기 질소 화합물에 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 효소, 호르몬 만들 때 질소 있어야 만들어. 네. 유전물질 저장할 때 질소 있어야 유전물질을 저장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탄단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거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와 질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럼 그거를 어디서 나서 쓸 거냐라는 거야. 태양으로부터 오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물을 이렇게 흡수.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걸 가지고 탄소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탄소화합물의 대표가 포도당. 그럼 여기 있는 빛 에너지는 포도당 속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 식물은 이렇게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탄소화합물을 스스로 만들고,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혼자 만들고 분해해서 잘 살아. 그래서 얘네들을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탄소화물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냐면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음식. 소비자가 이거를 먹어가는 거지. 탄소화합물. 그럼 이거를 세포호흡으로 분해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쓰는 거지.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생겨. 그럼 얘는 다시
소비자 바깥으로 나가고 얘가 뭐 다시 쓰거나 뭐 다른 애가 또 사용을 하겠지. 그래서 상위 영향 관계로 이동을 하게 된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 이런 걸 물어봐. 이동하는 에너지 형태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유기물의 형태로 영양가는 게 상위 영양객으로 전해지는 거야. 남이 다리를 왜 만지고 앉아있어? 이게 안 봐? 얘 죽어. 죽어. 죽어 아주 죽어. 얘도 죽어. 그럼 사체 안에는 아직까지 유기물이 있지. 네. 아까 그 누구야? 뭐 낙엽 고사량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동물의 배출량도 있잖아. 왜 갑자기 왜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겠지. 아, 죽어. 그러면 이 사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아직 정말 탄소 화합물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동물들은 이제 배설물도 내보내니까 여기에도 탄소 화합물이 남아있는 거지. 네. 이거를 분해자가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야. 됐어? 그때 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뭐 이렇게 방출되면 뭐 다른 애가 뭐 또 쓰겠지 뭐. 근데 이거를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고 탄화작용이라고 하는 압력 뭐 이런 걸 이렇게 크게 받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화석연료가 됩니다. 석유, 석탄 이걸 꺼내서 인간이 사용을 하잖아. 연소라고 하는 과정 또 이용되면 여기서 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꾸 있네. 아니 선생님 자주 내주신다며요. 너 끝날 때까지 벽에 붙여놓는다 너. 어? 화석연료 사용이 심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구가 죽었다. 온난화. 그래서 얼음이 녹지, 네. 해수면 상승. 그럼 봐. 여기 있는 탄소들은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네들 다 쓰고 또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자기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계속 돌려 쓰는 거지. 이게 무슨 순환이야? 물질의 순환. 이게 탄소 순환이라고. 죽으면 우리는 구성 원소로 다 부대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데 사용이 됐던 탄소 질소는 예전에 살았던 다른 생명체들의 몸을 구성했던 걸 다시 재사용하는 거고, 우리도 죽으면 다른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것으로 재사용이 되겠지. 질소화합 만들려면 또 질소가 있어야 돼. 대기 중에 누가 제일 많아? 질소요. 질소가 제일 많지? 이걸 이렇게 흡수해서 쓰려고 했는데 워낙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이용하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럼 질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거지. 얘는 이제 콩과 식물이고 뿌리에 이렇게 혹 같은 게 붙어 있어. 거기에 사는 세균이 있어. 일명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세균이 대기 중에 있는 이러한 질소를 얘가 이걸로 바꿔서 암모늄이요. 그러면 이거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 과정을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양 세균이 이렇게 또 바꿔. 이거는 질산 이온이라고 해. 그럼 이것도 흡수해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식물이 이런 걸 질산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로는 못 쓰지만 요거랑 요거랑은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이라든가 질산 이온을 가지고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누가 발로 차 흔들리잖아. 어떡해. 얘는 단백질, 핵산 이런 거 만들어. 그래서 살아가. 알겠어? 네. 얘는 다시 대기 중으로 되돌려진다. 요거를 질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세균이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균이 해주고, 이것도 세균이 해주는 거고. 알겠냐? 네. 얘는 우리는 합성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지. 질소 화합물. 주거 배설물 안에는 질소 화합물이 아직 있는 거고, 이거를 분해자가 얘를 분해. 그러면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암모늄이가.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흡수돼서 사용이 되는 거. 가끔 가다가 대기 중에 있는 이 질소들이 번개를 맞아서 깨지고 산소라든가 물이랑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해서 이렇게 돼.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하느냐면 이것도 질소 고정. 그럼 저 질소 고정과 이 질소 고정의 차이는, 이거는 생물들이 해주는 질소 고정인 거고, 이거는 공중 방전으로 인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물들이 질소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질소를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콩과 식물 포리옥 박테리아, 얘는 얘한테 이 공급의 도움을 받으니까 얘도 세균한테 포도당 산물을 주는 거야. 그럼 얘도 좋고 세균도 좋으니까 상리공생 관계,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질소순환, 탄소순환에서는 저 탄소순환보다는 이 질소순환 이런 거, 이게 무슨 과정인지, 이게 무슨 작용인지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이런 물질들도 물어보는 거고. 이게 좀 복잡한 저거보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은 어떻게 된다? 순환돼서 재사용이 되고 에너지는 흘러간다라는 거지. 필기. 찍어.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181쪽까지 거기 탄소 순환 과정, 그다음에 질소 순환 과정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넘기면 이제 그 그림 위에 봐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비교한 그 그림. 생태계 바깥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면 다시 생태계 밖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 그러니까 그것은 에너지는 흐르는 거고, 그 안에서 실선들은 물질들이 순환되어진다라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는 감소하고 생물량, 몸무게 줄어들고 이동하는 에너지량도 줄어들고 있지.
됐어? 네.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첫 번째 상태 봐봐. 이게 안정된 상태야. 근데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도 개체수가 증가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차 소비자도 줄고 또다시 2차 소비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1차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서 2차 소비자가 늘었지만 1차 소비자의 증가는 생산자들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생산자가 다시 줄어들었어. 그럼 피시자는 포시자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1차 소비자도 줄고 그럼 따라서 2차 소비자도 줄고 그럼 1차 소비자가 줄었기 때문에 다시 생산자는 늘어나게 돼서 원래의 평형 상태로 회복이 된다. 이해됐어? 이렇게 생태계의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오른쪽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인간의 활동이라든가 환경 오염 이런 것들 때문인 거지. 자, 생물 다양성. 자,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거기 어디야? 세 번째 동그라미.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들은 환경이 급격히 변하더라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멸종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자,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지역에 종수가 많다,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대체 먹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 사슬, 그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먹이 그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는 안정적이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지역에서는 사막도, 초원도, 산림도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물 다양성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넘기면 자, 1, 2, 3 지역이 있는데 종다양성이 어디가 높냐라고 비교를 한대. 그럼 제일 먼저 종다양성이 어디가 높냐라고 하면은 개체수가 일단 많아야 돼. 종수도 많아야 돼. 근데 1번하고 3번이 전체 개체수 20으로 똑같고 종수 4종으로 똑같지? 그럼 1번과 3번을 누가 종다양성이 더 높냐라고 물어보면 종들의 비율? 분포를 보는 거야. 고른 분포를 하고 있을수록 안정하다. 그래서 순서가 1번, 4, 5, 7, 4 이런 식으로 좀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군집 3번 같은 경우는 A종이 워낙 많지.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보다는 고른 분포를 하고 있을수록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뭐 다양성의 중요 요인으로는 뭐 아래쪽에 이렇게 자원으로서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생물 다양성 감소 요인,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자, 서식지가 50% 정도가 사라지게 되면 기존 종수의 10%가 사라지는데 90%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된다면 기존 종의 50%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서식지 파괴는 종 감소 요인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단편화는 잘리는 거지. 자, 거기 서식지가 이렇게 면적이 64. 근데 이게 단편화가 돼갖고 줄었어. 8.7로. 이게 단편화가 된 게 왜 문제냐 이거지. 고립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각 지역에 고립이 되면 개체들 간의 교류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손을 남길 수 없다라는 얘기야. 가다가 죽고 차에 쳐서. 그러니까 안 가. 고립이 돼. 교류가 끊겨.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불리한 환경에서 멸종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리 이런 거 만들더라도 이렇게 통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생물들의 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지. 불법 포획,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 외래종의 도입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을 줄여주는 그러한 영향.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전 방안들이 나와 있고 끝.